은길씨의 책갈피. 이 시간은 신용복 교수님의 마지막 강의 중 인간의 이와 자기 성찰에 관한 담론 중에서 첫 번째 비와 우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와 우산. 함께 맞는 비는 내가 붓글씨로 자주 쓰는 작품입니다. 이 글의 핵심은 작은 글씨로 쓴 부서에 있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오늘 마침 비도 오고 있습니다. 돕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이 글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징역살이는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산다는 것이 어차피 이것저것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받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주고받는 일에 직접 당사자가 되거나 또는 지척에서 겪습니다. 이 글만 하더라도 행간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30대 징역 초년 때의 일입니다. 그때 20대 중반쯤 된 성인 교도소에서는 매우 젊은 신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신입자들은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화장실 부근의 구석자리에 조용히 가서 앉습니다. 그리고 공손한 태도로 대답합니다. 그날의 젊은 신입자는 어딘가 병약해 보이기도 하고 표정도 매우 어두웠습니다. 사람들이 몇 마디 물어봐도 대답을 천천히 하거나 아주 짧게 했습니다. 이 자식 봐라. 젊은 녀석이 싸가지가 없네.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원체 병약해 보여서 신입식은 없었습니다. 얼마 후 취침 시간이었습니다. 모두들 자리 깔고 옷 벗고 눕는데 이 친구는 수의를 입은 채로 눕는 것이었습니다. 속에 러닝 셔츠를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교도소에서 지급한 수의만 입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 보따리에서 새 것은 아니지만 한번 세탁한 러닝 셔츠를 하나 꺼내주었습니다. 감옥의 보통 인심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딱 거절했습니다. 눈 내리깔고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필요 없어요. 작고 낮고 짤막한 한마디였습니다. 모두들 말은 안 했지만 일단 두고 보자는 표정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취침했습니다. 아침 세면 시간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치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달아빠진 칫솔 하나 상의 주머니에 꽂고 들어왔나 봅니다. 또 옆에 있던 친구가 내게는 치약이 하나 더 있으니까 이걸 쓰라며 자기가 쓰던 치약을 건네주었습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필요 없다고 딱 잘랐습니다. 그러고는 세면장 바닥에 있는 물 젖은 세탁비누를 칫솔로 찍어서 양치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싫다는데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쓰던 걸 던지듯이 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치약을 하나 구매 신청했습니다. 오늘 구매 신청하면 내일 나옵니다. 다음 날 치약이 나왔기에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치약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화난 듯이 큰 소리로 필요 없다 했잖아요. 저만큼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민망했는지 잘못을 저지른 사람 마냥 얼른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아침 세면 때마다 분위기 썰렁하게 세탁비누 찍어서 양치질을 했습니다. 일주일쯤 후였습니다. 나한테 다가오더니 전에 저 주려고 구입한 치약 아직 있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 치약 안 쓰는 놈 아니야? 신 선생님한테는 하나 받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얼른 주었습니다. 달라는 말이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왜 나는 되고 다른 사람들은 안 되냐? 다른 사람한테 받으면 꿀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러닝 셔츠를 받으면
그 좁은 밤잠 자리에서 자기 몸도 마음대로 운신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밀리고 밀려서 여기까지 와서 또다시 꼴린다는 것은 정말 죽기보다도 더 비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러닝셔츠 없어도 치약 없어도 떳떳한 게 차라리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조리 있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물질적 조건이 나아지는 것도 어려움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차라리 그런 것이 없더라도 떳떳한 자존심이 역경을 견디는 데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옳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에게서 배웠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나한테 책을 빌려 읽기도 하고 말문이 트이니까 질문도 많았습니다. 1년 남짓 함께 지내는 동안에 몰라보게 얼굴빛이 밝아졌습니다. 그가 출소할 때 이제 더 이상 안 들어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했다는 보람을 느끼고 싶었기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믿음이 갔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후에 그가 안양에서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죽었다는 교도소 표현입니다. 체포되었다는 말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채 안 돼서 대전교도소로 이송왔습니다. 나랑 같이 있고 싶어서 단식 투쟁하고 통사정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다시 같은 감방에서 6개월 정도 남은 징역을 살고 나갔습니다. 내가 30대 중반이었으니까 오래전 일입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수용 생활을 함께 했던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씩 만납니다. 대전 교도소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모임은 대전대학 동창회, 전주대학 동창회도 있습니다. 그 친구는 몇 번 불렀지만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자부심과 오기인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처럼 자부심은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물질적 도움보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더 큰 힘이 됩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동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순수하지 못한 경우는 아예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비교적 순수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돕는 자와 도움받는 자를 지척에서 관찰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 처지가 다르면서 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동정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정이 같다는 뜻입니다. 동정곡, 동정파업이란 말은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동정곡은 단종 때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즉위한 단종은 결국 영월 청룡포로 유배되어 교살되고 정순왕후도 노비로 전락합니다. 신숙주가 자기 집 노비로 달라고 청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만 정순왕후는 노역이 없는 관노가 됩니다. 관노이긴 하지만 노역은 면제되었습니다. 동대문 바깥 창신동에서 염색과 동량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단종이 죽고 나서 아침 저녁으로 청룡포를 향해서 곡을 하면 이웃 안악들이 함께 곡을 했습니다. 그것이 동정곡입니다. 그 정의 같은 여왕의 안악들이 함께 곡을 한 것이지요. 왕비였지만 그때의 처지가 여왕의 안악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 처지가 같지 않고 그 정이 같지 않은 사람의 동정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물질적으로는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동정받는 사람에게는 상심이 됩니다. 동정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동정받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하게 합니다. 점잖은 신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자기를 조목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좋은 안경 끼고 나이도 40 정도, 말씨도 목사처럼 무게 있었습니다. 거기다 들어온 바로 이튿날 영치금으로 건빵 20봉을 구매해서 감방 동료들에게 한 봉씩 나누어 줬습니다. 교도소 구매부에서 파는 오복 건빵은 보리가루로 만든 것이지만 건빵 한 봉지씩 받아든 행복이 대단합니다. 다들
저 사람 범틀인가 보다. 앞으로 건빵 자주 얻어먹겠구나 하고 기대했습니다. 범틀은 교도소 은어입니다. 돈을 많이 쓰거나 편지, 면회가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반대는 개틀입니다. 그런데 처음 한 봉지씩 나누어주고 난 후로는 일절 없습니다. 건빵을 사서 자기 혼자만 먹었습니다. 혼자 먹기는 했지만 비교적 양심적으로 먹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잠든 밤중에 조용히 이불 속에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였습니다. 건빵을 먹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소리 안 나게 깨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3-4개까지는 됩니다. 나도 해봤습니다만 침이 충분히 배기해서 천천히 깨물면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나 그것도 4-5개가 되면 소리가 조금씩 나기 시작합니다. 침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조목사가 밤중에 건빵을 먹고 난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인원 점검 시간에 점검 대열대로 줄맞춰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젊은 친구가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뭐야? 귀에다 대고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어젯밤에요. 조목사가요. 건빵 27개 먹었어요. 그걸 하나하나 다 세었던 것이지요. 아마 그 젊은 친구 외에도 세었던 사람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조목사가 밤중에 화장실 가다가 자고 있는 사람의 발을 밟았습니다. 겨울에 화장실 가다가 누워있는 사람 밟는 건 흔히 있는 일입니다. 교도소 잠자리는 칼잠에다 마주보고 누운 저쪽 사람의 발이 정강이까지 뻗어옵니다. 그 위에다 솜니비를 덮어놓으면 빈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디가 발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조목사가 화장실 가다가 발을 밟았습니다. 발 밟힌 젊은 친구가 벌떡 일어나 다짜고짜 조목사와 멱살잡이로 밀고 당기는 것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멱살잡이라니 드문 일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말리지도 않고 오히려 가운데 싸움판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조목사가 젊은 사람의 상대가 될 리 없습니다. 내가 뜯어 말렸습니다. 그 이튿날 조목사가 나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신선생은 얘기가 통할 것 같아서 하는 말이지만 앞으로는 조심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심한다는 것이 앞으로는 건빵을 안 먹겠다는 건가 했더니 발 밟지 않도록 조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싸움의 원인이 발이 아니라 건빵이었다는 사실을 조목사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란 것도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시해와 자선, 그리고 기부와 증여도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순수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선 도움받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기업의 문화재단은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위해서 설립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로는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본축 쪽의 보조축으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젠가 수업 시간에 아름다운 기부라고 하지만 아름답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했던가 봅니다. 나중에 아름답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본은 나누지 않습니다. 자본은 본질적으로 자기 증식하는 가치입니다. 자본 축적이 자본의 운동 법칙입니다. 이것이 나의 답변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본인 한 기부나 나눔은 불가능합니다. 자본으로서의 성격이 제거된 이후에 불화야 비로소 나누게 됩니다. 사심 없는 기부는 주로 김밥 할머니들의 합입니다. 김밥 할머니들의 모은 돈은 자본이 아닙니다. 자본은 그것이 자본인 한 나눌 수 없는 속성을 가집니다. 이 나눔의 문제는 앞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회 문제로 등장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기계와 자동화, 인공지능화와 함께 상대적 과잉 인구가 양산됩니다. 해고와 비정규직은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주의적 분배 방식만으로는 재생산 시스템이 작동될 수 없습니다.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력의 요소 소득만으로는 유효 수요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생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나눔의 문제는 인정이나 동정의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후기 근대사회의 구조적 문제로서 다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복지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했던 대학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시내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심각한 표정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돈 다 꺼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도 꺼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보다고 생각하고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가난한 대학생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약수했습니다. 그때의 정확한 액수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마 내가 꺼낸 돈이 8,000원이면 그가 꺼낸 돈은 2,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는 말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또 하는 말이 엉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공평하게 절반씩 나누자는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당했습니다. 그 후 내가 주머니에 돈이 별로 없을 때였습니다. 마침 그를 만나자 똑같은 제의를 했습니다. 너 가진 돈 다 꺼내봐. 나도 꺼낼 테니까. 그 친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천천히 꺼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마저도 그가 가진 돈이 나보다 적었습니다. 우리들의 장난 같은 나눔이 유쾌한 놀이가 되었던 것은 어차피 함께 나누었을 용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구와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남산에 있는 야학에 칠판을 전달할 때였습니다. 도남동의 어느 학교 창고에서 낡은 칠판을 반으로 잘라서 성안 반쪽을 수레에 싣고 남산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명동 골목에서 수레를 세워놓고 냉차 한 잔 마시려고 할 때 그의 대학 동창을 만났습니다. 부부의 직장이 있었던가 봅니다. 반색하며 자기가 커피를 사겠다고 다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에는 껌파리 소년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앉은 테이블을 떠나지 않고 계속 껌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동창 친구가 껌을 샀습니다. 그때 내 친구가 빙긋이 웃으면서 네가 껌 사는 이유를 내가 이야기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친한 친구와의 격이 없는 농담이었습니다. 그래? 이유가 뭔데? 그가 밝힌 껌을 산 이유는 껌파리 소년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이라는 논리였어요. 신사정장과 남루한 껌파리 소년에 대비해서 오는 미안함, 그것이 껌을 산 이유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너는 미안함을 느끼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물론 나는 추워도 미안함을 느끼지 않는다 하는 단호한 답변이었습니다. 바깥에 야학당으로 싣고 가는 칠판을 세워두고 있기도 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만 있다면 쟤는 하루 종일 껌 한 개도 못 팔겠네. 껌을 사준 행위에 최소한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기도 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말에 대한 내 친구의 칼같은 한마디였습니다. 물론 못 팔지. 그러나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만 있다면 껌파리가 없는 사회가 되는 거지. 나눔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결코 무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칼같은 그의 선언은 역시 젊은 시절의 이념적 언어였습니다. 우선은 껌부터 사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함께 맞는 비는 돕는다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또 물질적인 경우에도 그 정이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처음 이 글을 서예 작품으로 전시했을 때 반론도 없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돕는 것이지 우산을 젓고 함께 비를 맞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를 맞으며 걸어간 경험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혼자 비를 맞고 가면 참 처량합니다. 그렇지만 친구와 함께 비 맞으며 걸어가면 덜 처량합니다. 제법 장난기까지 통합니다. 작품에는 그림도 그려 넣었습니다. 빗줄기를 그리고 그 가운데 빨간 줄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 빨간 줄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옆에 접은 우산을 세워두었습니다.
우산을 접고 빗속으로 들어갔다는 뜻으로 그렇게 그렸습니다. 함께 맞는 비를 붓글씨로 쓰면서 함자의 미음과 마자의 미음을 공유하도록 쓰기도 합니다. 내가 그린 그림 중에는 빗줄기가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 그림을 보더니 빗줄기가 아니라 바코드라고 하네요. 나름 심각한 그림을 상품 바코드로 보다니요. KBS 노조에서 기념품으로 우산을 만들었는데 우산에 함께 맞는 비라고 글씨를 넣었습니다. 우산을 접고 함께 비 맞아야 된다는 글씨가 우산에 들어가다니요.